1975년 5월 3일 멕시코의 지우아타네오 태평양 연안의 작은 항구 마을에 승객을 내린 비행기 조종사 카를로스 데 로스 산토스는 경비행기에 탑승해 멕시코시티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합니다. 맑은 날씨 만피트 상공을 순항하며 1시간이 지나 멕시코시티에 도착할 무렵 왼편에서 접근하고 있는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카를로스는 그 비행체를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색의 날개가 없고 둥근 모양의 비행체는 공상과학소설,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UFO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확인했을 때 같은 모양의 UFO 한 대가 이미 접근해 있었고 곧이어 정면을 본 순간 비행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UFO를 보게 됩니다. 빠르게 날아든 UFO는 비행기 아래로 접근했고 곧이어 큰 충격이 느껴집니다. 고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카를로스는 자신의 힘으로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행기는 그가 제어하는 방향이 아닌 UFO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무기력함을 느낀 카를로스는 다급히 멕시코시티의 관제실로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기체를 제어해 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자 카를로스가 할 수 있는 건 신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가벼워진 것을 느낀 카를로스는 밖을 본 순간 비행기와 서서히 떨어지는 UFO를 보게 됩니다. 곧이어 세 대의 UFO는 포포카테페틀산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그는 그제야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아래에 발생한 충격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을 10바퀴 이상 회전하며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레버를 눌러 랜딩 기어를 작동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교통 관제소에서는 이미 그의 다급한 무전을 받고 UFO를 확인하고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비행체가 사라진 포포카테페틀산은 UFO 출몰로 상당히 유명한 화산입니다. 이 때문에 포포카테페틀산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UFO와 접촉했다는 사건으로 멕시코에서 큰 화제가 됩니다. 당시 목격자인 카를로스는 UFO 조사관인 앨런 하이넥을 만나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에 의해 침묵하라는 경고를 받으며 저지됩니다. 이후 카를로스는 비행 경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카를로스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1978년 10월 21일 호주 멜버른의 무라빈 공항 오후 6시 19분 20살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세스나 182 경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합니다. 그날 발렌티크는 상업용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해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안을 따라 킹 아일랜드 해안을 비행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발렌티크가 여러 번 연습 비행을 한 익숙한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약 45분 뒤 베이스 해협 상공으로 진입한 발렌티크는 자신이 탑승한 비행기 위로 또 다른 비행체가 날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후 7시 6분 발렌티크는 혹시나 발생할 위험 상황 때문에 곧바로 관제실로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aircraft is i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be like landing lights. Is there any Air Force aircraft in the vicinity? No known aircraft in the vicinity. Seems to be playing some sort of game. He's flying over me. That strange aircraft's hovering on top of me again.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6분간의 무전은 기이한 쇳소리를 끝으로 발렌티크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실종지역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조대와 초계기까지 동원되어 주변 지역을 뒤졌지만 비행기의 잔해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1978년 10월 25일에 수색은 중단됩니다. 세스나 182는 좌석을 포함한 일부 부품이 물에 뜨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그 어떠한 잔해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이상한 무전과 함께 사라져버린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실종 사건은 큰 논란이 되었고 곧바로
곧바로 UFO에 납치된 파일럿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됩니다. 발렌티크가 사라진 해상 인근은 예전부터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장소였기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렌티크가 비행기와 함께 사라진 당일에도 시간차를 두고 해안가를 따라 녹색 불빛의 이상한 비행체와 함께 날고 있던 경비행기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렌티크가 무전을 하기 20분 전 배관공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로이 매니폴드는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 인근을 찾았다가 이상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해가 저무는 사진 속 하늘에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발렌티크의 사건이 화제가 되자 혹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 속 검은 물체가 발렌티크를 실종으로 내몬 문제의 비행체는 아닐지 의심하며 언론사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렌티크의 마지막 무전 이후 알 수 없는 쇳소리가 들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카를로스 사건에도 등장했던 나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리처드 헤인즈 박사는 무전의 마지막에 들린 금속성 마찰음을 분석하면 사고의 원인 또한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급 상황을 가정해 연출해 보아도 이상한 금속 마찰음을 흉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아 이후로도 가설만 제기될 뿐 속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5년여가 지난 1983년 7월 실종된 지역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의 엔진 잔해가 발견되며 부품의 일련 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발렌티크가 탑승했던 세스나 182 기종에 포함된 부품으로 확인되어 결국 미심쩍은 부분만 남기고 공식적으론 사고사로 기록됩니다. 이후로도 인근 해역에서 녹색빛의 비행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은 끊이지 않았고 사건에 의혹을 품은 이들에 의해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미 공군 파일럿 소령이자 천문학자인 제임스 맥가하와 미국의 유명한 회의론자 조 니켈은 발렌티크 실종 사건의 녹취록과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발렌티크는 2년간 150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견습 비행사였지만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주 공군에서 2번이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업용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발렌티크는 5개의 면허시험 과목을 모두 불합격받으며 떨어졌고 실종되기 한 달 전에도 3과목을 불합격받아 낙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비행시험 중 고의로 구름에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경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티크는 평소 UFO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영화를 보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여 보관하기도 했고 비행 중 외계 비행선을 만나는 것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야간 비행 중 감각 착시에 빠졌고 이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로 이어졌다. 지평선 일부에 남은 태양빛과 자신이 탑승한 세스나 182 날개 끝에 있던 항법 등 그리고 등대 불빛 등 여러 빛이 뒤섞여 이것을 UFO로 착각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꾸로 비행하며 등대 불빛을 UFO로 착각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발렌티크가 공군에 떨어진 이유 중 야간 비행은 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 좋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유를 들어 어두운 상공을 비행하다가 여러 불빛을 UFO로 오인하고 순간 패닉에 빠져 조종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결국 바다에 추락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며 세간에 떠도는 UFO 납치 사건은 그저 흥미유발과 돈을 노린 가십거리일 뿐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발렌티크의 무전 목소리는 비행기가 회전하며 생기는 중력을 버티고 있다기에는 상당히 차분한 상태로 대화하기 힘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렌티크가 몰았던 경비행기는 중력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기 힘들었고 경고 표시 등도 있기에 비행 초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프레데릭 발렌티크의 아버지인 귀도 발렌티크는 아들은 그저 취미생활로 UFO를 연구했을 뿐 기사에 작성된 내용처럼 UFO에 몰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아들을 찾아 헤맸던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잘 지내고 있다 믿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하고 살아 돌아온 카를로스와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한 프레데릭 발렌티크, 이 두 사람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두 사람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지의 존재와 마주쳤던 걸까요? 1995년 5월 25일 저녁, 아메리카 웨스트 564편 보잉 757 여객기는 흐린 날씨에도 특별한 이상 없이 승객들을 태우고 텍사스주 댈라스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25분, 기장이었던 유진 톨레프슨이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했을 때 승무원 중 한 명이 조종실로 들어와 이상한 빛이 보인다고 알려옵니다. 처음 기장이었던 톨레프슨 또한 그 빛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뉴멕시코주 보비나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29분, 하지만 점차 가까워지며 비행기를 따라오는 듯한 불빛에 부기장이었던 존 윌러는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항공교통관제소로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무전을 받은 관제실에서도 이를 파악하려 했지만 레이더상에는 아메리카 웨스트 564편 비행기 단 한 대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군사훈련을 위해 낮에는 비행 제한 구역이었지만 저녁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항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행 제한을 해제해두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특별한 보고를 받은 것이 없었기에 관제실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It's up in the air. Affirmative. What's the altitude about? I don't know, probably right around 30,000 or so, and it's with a strobe, it starts from going counterclockwise. 그 뒤 번개가 번쩍이고 아메리카 웨스트 564편의 승무원들은 이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The length is unbelievable. 승무원들은 비행체의 길이가 대략 300피트 정도 되어 보인다고 알려옵니다. 그런데 웬만한 전보 제트기보다 커 보이는 비행체를 항공교통관제소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실시간으로 UFO의 가능성을 무전으로 보고할 때 관제실에서는 기상 탓에 잘못 본 것이 아닐지 의심하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비행기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곧바로 9시 30분 엘버커키 관제실은 인근 캐논 공군 기지의 관제실에 연락해 군용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Yeah, 21. Go ahead. Guy at 39,000 says he sees something at 30,000 that the length is unbelievable and has a strobe on it. What does that mean? I don't know. It's a UFO, so No, we haven't seen nothing like that. okay, keep your eyes open. 캐논 공군 기지의 레이더에도 아메리카 웨스트 564편 단 한 대만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엘버커키 관제실은 비행기 주변으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알렸지만 승무원들은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소름 돋는 비행체의 실루엣이 계속해서 보인다고 알려옵니다. 몇 초 뒤 홀로만 공군기지 제49 전투비행단 소속 FA-117 나이트호크 한 대가 인근에 접근하게 됩니다. 엘버커키 관제실은 곧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혹시나 주변에 무언가를 보게 되면 알려달라 전합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인 나이트호크가 564편 비행기와 가까워질 무렵 직후 564편 비행기의 승무원도 동일한 장면과 비행체를 목격하며 미확인 비행체는 위험할 정도로 564편 비행기에 접근하더니 어느 순간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564편 비행기는 무사히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지만 이들을 따라다니던 비행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지만 이후로 추가적인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블랙박스에 기록된 무전 내용만이 유출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스미스소니언의 다큐멘터리에서 해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따로 조사한 결과에도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564편 비행기 승무원들은 번개가 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보이는 비행체를 관찰하였고 대략적인 크기까지 특정한 목격담이 있었음에도 세티 연구소의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의 훈련된 조종사도 속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밝은 행성입니다 라는 말을 인용해 아마도 그날 승무원들이 본 것 또한 밝은 행성일 것이라는 추측성 결론만을 내리고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곳은 UFO 사건의 아버지격인 로즈웰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블랙박스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 화제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승무원들의 단순한 착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승무원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04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당시 미 해군 제3함대 소속 제11 항모전단은 가상의 적기를 두고 방공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최초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의 레이더에 이상한 비행체가 포착됩니다. 비행체는 고도 8만 피트, 약 24,300m 지점에서 갑자기 등장해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비행체는 수면에서 약 6,000m 떨어진 공중에서 급정지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를 처음 관찰한 프린스턴 레이더의 책임자는 케빈 데이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행체는 5개에서 10개로 구성되어 여러 그룹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은 고도이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거나 비행기라고 보기에는 시속 220km의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등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레이더상의 오류를 포함해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레이더 시스템을 끄고 재정비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재보정을 끝마친 프린스턴의 레이더에는 이전보다도 더욱 선명해진 비행체가 고도 약 1800m, 2400m, 9140m 등 다양한 지점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고도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던 비행체는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4일 오후 12시 30분 방공훈련을 위해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FA-18F 슈퍼호넷 전투기 2대가 이륙하게 됩니다. 전투기에는 데이비드 프레이버 중령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경력을 가진 제41 공격 전투 비행대대 블랙 에이스의 지휘관으로 베테랑 중에서도 인정받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일상적인 훈련을 진행하던 중 프린스턴의 통제실로부터 당장 훈련을 중단하고 실제 목표물을 확인하라는 긴급 교신을 받게 됩니다. 프린스턴의 레이더에 지난날 포착되었던 미확인 비행체가 또다시 포착된 것입니다. 무전을 받은 프레이버 중령은 곧바로 후임이 탑승한 전투기와 함께 새롭게 배정받은 좌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린스턴의 레이더는 고도 8만 피트 약 24,300m에서 야구공만한 작은 물체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의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만 조종사들이 탑승한 전투기 레이더로는 이 비행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어쩔 수 없이 조종사들의 두 눈으로만 미확인 비행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자 프린스턴에서는 해당 목표의 비행체와 전투기가 겹치는 지점에 도착했다고 알려옵니다. 프린스턴의 관제실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지한 조종사들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버 중령은 바다 수면 아래로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거나 혹은 잠수함처럼 보이는 물체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곧이어 프레이버 중령 뒷좌석에 탑승한 무기 장교는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십니까? 라는 말과 함께 이들의 눈앞에 처음 보는 형태의 비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닷속에 있는 의문의 물체와 함께 하늘에 떠있던 비행체, 이들은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하늘의 비행체는 날개와 창문 그리고 동력 장치도 보이지 않는 흰색의 매끈한 모습으로 마치 시중에 판매하는 티텍 사탕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눈앞에 있던 비행체에 집중하기로 하고 비행체 쪽으로 접근하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프레이버 중령의 말에 따르면 마치 탁구공을 벽에 던진 것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체 주변을 선회하던 프레이버 중령은 근거리까지 접근해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비행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이들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 비행체는 전투기를 인지하고 있는 듯 다가가면 멀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직으로 상승한 비행체를 따라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며 추격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비행체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더니 프레이버 중령의 전투기를 포함한 2대의 전투기를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며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그 광경을 지켜본 조종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물을 놓친 조종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약속된 캡 포인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순간 프린스턴에서 조종사들에게 놀라운 내용의 교신을 보내옵니다. 프린스턴의 관제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더상 그 비행체가 먼저 캡 포인트에 도착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행체를 목격하고 시야에서 놓친 지점에서 가속한 비행체는 약 96km의 거리를 시속 5,900km, 마하 4.8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해 캡 포인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는 조종사들의 약속된 지점인 캡 포인트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후 조종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끼며 니미츠 항공모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프레이버 중령은 우리는 지구상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를 조종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투기보다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며 그것은 우주에서 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구의 기원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니미츠호로 돌아온 조종사들은 뒤이어 출격할 조종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마치 농담 같은 이야기를 이들은 진지하게 하고 있었고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격 대기를 하고 있던 전투기의 조종사 체드 언더우드는 자신이 그 비행체를 찾겠다고 이야기하며 출격하게 됩니다. 그가 탑승한 FA 슈퍼호넷 전투기의 왼쪽 날개에는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체를 촬영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체드 언더우드의 말에 따르면 캡포인트에 접근했을 때 상당한 전파 방해를 받으며 비행체를 겨우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통해 2017년 12월 16일 뉴욕타임스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직접 전투기에 탑승해 촬영했던 체드 언더우드와 최초 비행체를 탐지했던 케빈 데이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당시 대다수의 사람은 이 내용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영상은 우리들이 한 번쯤 보았던 2020년 4월 27일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한 세계의 UAP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UFO 폭로가 이어지던 2023년 7월 26일 데이비드 그러시의 내부 고발이 있었을 당시 그의 옆에는 이미 퇴역한 데이비드 프레이버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베테랑 조종사들의 증언과 촬영된 영상은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았던 비행체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현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기술을 이용해 만든 비행체였던 걸까요?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1986년 11월 17일 일본 항공 잘 1628 보잉 747 화물기가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도쿄로 향하는 일정을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17시 15분 기장인 테라우치 켄지를 포함해 3명의 승무원은 앵커리지 공항에 접근하며 알래스카 북부에서 이상한 빛을 보게 됩니다. Been Air 1628 Heavy Anchorage. Good afternoon, squawk 1550. Go ahead. Do you have air traffic in front of us? Been Air 1628 Heavy. This 左前方になんかこう明かりが2つですね。 승무원들은 항공기의 왼쪽에서 2개의 밝게 빛나는 물체를 목격하게 되고 처음에는 다른 항공기로 판단해 그 옆을 따라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안전한 착륙을 위해 기장인 테라우치는 앵커리지 관제실로 교신을 보내게 됩니다. 관제실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신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레이더에서 놓친 비행기는 끔찍한 사고 또는 어딘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제실에서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Been Air 1628 Heavy, sir. If you're able to identify the type of aircraft, if you can tell whether it's military or civilian. Okay. It is what? 그리고 앵커리지 관제실은 1628편 항공기에 알려지지 않은 그 비행체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테라우치 기장은 어느 소속의 비행체인지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흰색 또는 노란빛의 큰 물체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이에 앵커리지 관제실은 혹시나 하는 비상사태를 예방하고자 비행기를 360도 돌린 뒤 교통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 요청합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관제실의 요청에 따라 비행기를 360도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 뒤 관제실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합니다. Been Air 1628 Heavy, sir. Does your traffic appear to be staying with you? disappears. Been Air 1628. 상황은 모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앵커리지 관제실에서 다시 한번 교신이 오게 됩니다. 1628 Heavy, military radar advises they are picking up intermittent primary target behind you. In trail, I say again. 이번에는 군용 레이더가 1628편 비행기의 뒤쪽과 왼편에서 의문의 비행체를 포착하게 됩니다. 관제실에서는 군용 레이더가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한 이후 앵커리지로 접근하고 있던 주변 항공기에 1628편 비행기의 뒤쪽과 왼편으로 또 다른 비행체가 보이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도 레이더에서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본 항공 1628 비행기는 무사히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하게 되었고 곧장 미국 연방항공국 FAA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승무원을 조사했던 조사관은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정상이고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라우치 켄지 기장은 29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행기를 쫓아오는 밝은 빛을 잘못 보았다고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에는 기장인 테라우치 외에도 타메우지 타카노리 부기장을 포함한 엔지니어였던 츠쿠바 요시에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괄되고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FAA 측에서는 군용 레이더에 포착된 내용은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아마도 레이더의 화면상 항공기가 우연히 분할된 것으로 즉 화면상 오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페어뱅크스 FAA 항공 관제실에 기록된 레이더 화면을 참고하며 당시에는 일본 항공 1628편만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그 비행체는 무려 640km를 따라왔고 시각적으로나 레이더에서 다른 비행기는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기장이었던 테라우치 또한 다양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1987년 1월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테라우치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비행체 2대와 뒤쪽으로 모선과 같은 거대한 비행체가 있었다며 우리 인간은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로 인해 회의론적인 입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테라우치 입장에서 뒤쪽의 비행체는 군용 레이더로 포착되었다는 교신의 내용을 듣고 난 이후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뿐더러 다른 승무원 2명은 빛만 목격했을 뿐 FAA 조사 당시 뒤편의 비행체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학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UFO 조사관이며 회의론자인 필립스 클라스는 승무원들을 별도로 인터뷰했을 때 사건에 대한 기억이 크게 달랐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그들이 본 것은 구름에 가려진 별이 엿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모선이라 표현한 것은 목성일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조종사라도 별을 보고 UFO로 착각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론자인 로버트 셰퍼와 브라이언 더닝 또한 테라우치 기장은 매우 훌륭한 조종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외계인이나 UFO에 편견이 없어 객관적인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그날 저녁에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FAA 측에서는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회의론자 필립 클라스가 분석한 내용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석연차는 양측의 내용에 현재는 일본 항공 1628편 비행기 조종사들이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분명 잠깐이지만 군용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었던 그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오류와 승무원들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2020년 1월 1일 콜롬비아 항공사 비바에어 소속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조종사 세자르 무릴로 페레즈는 메데인 상공을 비행하며 창밖을 내다보던 중 구름 사이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특이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자신이 보고 있던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기판을 촬영해 자신이 현재 3만 피트 상공에 날고 있음을 기록한 뒤 페레즈는 곧바로 카메라를 창밖의 구름 쪽으로 향하며 물체를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물체를 확대하자 선명한 큐브 모양의 비행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레즈는 1월 31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물체의 크기가 대략 3에서 4m 정도 되어 보이고 구조로 볼 때 그동안 알려진 비행 물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나 미사일, 드론으로 판단하기에는 물체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태양 풍선과 같은 특수한 풍선으로 보기에는 높은 고도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페레즈 또한 풍선이라 생각하지만 조건들이 적합하지 않고 고도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페레즈가 영상을 조작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페레즈 자신은 비행기 조종사이지 영상을 조작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개한 영상은 원본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원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는 드론이나 항공기를 보고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페레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항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UFO를 목격하고도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UFO 연구가들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들은 각국의 조종사 중 일부가 이미 목격한 적이 있고 페레즈와 같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모선을 따로 둔 소형 탐사선이고 지구의 샘플을 수집 중인 외계 UFO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유형의 UFO가 촬영된 것을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대서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 파일럿은 35,000피트 상공에서 은색의 비행 물체와 조우하게 됩니다. 미 국방성 소속 UAP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이 사진이 공개되며 정찰용 풍선 같은 특수한 풍선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마주했던 2명의 파일럿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수한 풍선과도 마주한 적이 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풍선과 비행체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으며 실제로 조종사들은 풍선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았고 주변 기류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4년 버지니아 해안에서 한 UAP를 추적하며 작전을 수행하던 조종사들은 두 대의 전투기 사이로 큐브형 비행체가 가로질러 날아드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라이언 그레이브스 중위는 충격적인 그날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폭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인 라이언 그레이브스는 2023년 7월 26일에 열린 UAP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UAP를 목격하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일상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일 미국 상공 65,000피트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되어 F-22가 출격해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특수한 정찰용 풍선들이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미 정부 또한 그동안 파일럿들이 보았던 UAP 현상은 이러한 특수 풍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UFO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비행 접시의 형태가 아닌 현재는 큐브와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UFO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큐브 형태의 UFO는 비단 비행기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목격되어 이러한 사례들 모두를 특수한 풍선이라 단정지어 결론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목격한 페레즈와 같은 비행기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큐브형 UFO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53년 11월 23일) 미국 방공사령부 레이더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오후 6시 17분 캘류멧 공군기지의 관제사 더글라스 스튜어트 중위는 미시간주의 슈피리어호 상공에서 비행 중인 식별되지 않은 비행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당시 냉전시대 적군의 비행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곧장 인근의 킨로스 공군기지에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6시 22분 킨로스 공군기지에서도 이를 레이더로 확인하고 미확인 비행체를 쫓기 위해 F-89C 스콜피온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게 됩니다. 전투기에는 811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 펠릭스 몽클라 중위와 보조 역할로 로버트 윌슨 중위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6시 35분 전투기의 통신 제어권을 가지고 있던 킨로스 공군기지에서 F-89C와의 무전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6시 41분 최초 미확인 비행체를 발견했고 통신 상태가 약간 더 나았던 캘류멧 기지로 통신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6시 45분 F-89C의 조종사 몽클라 중위는 무전 신호가 너무 좋지 않아 요격을 중지해야 할지 묻게 되고 관제실은 추적이 가능하다면 자체 재량에 따라 판단하라는 무전을 보냅니다. 이에 계속 추적할 의사를 밝힌 F-89C의 조종사들은 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47분 관제실에서는 비행체를 확인하고 물체를 요격할 생각으로 전투기를 270도 방향으로 조정한 뒤 고도를 25,000피트에서 7,000피트까지 하강하도록 지시합니다. 6시 51분 관제실에서 목표물을 요격하기 위해 오른쪽 20도 방향으로 조종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 그리고 6시 52분 전투기에 탑승 중이던 몽클라 중위는 10마일 정도 떨어진 11시 방향에 비행체가 보인다는 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뒤 관제실에서는 방향 조정을 지시했지만 이후 답신의 무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시 55분 미확인 비행체와 F-89C의 위치 좌표가 레이더 범위에서 하나의 점으로 겹치게 되고 곧이어 관제실과의 무전이 완전히 끊어져 레이더에는 피하가 식별되지 않은 비행체만이 남아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무전이 좋지 못했던 킨로스 공군 기지를 포함한 캘류멧 기지 두 관제실의 레이더에서 생생히 포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확인 비행체와 F-89C 전투기가 근거리까지 조우하고 그대로 결속되었거나 격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를 본 관제사들은 수색과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있었습니다. 7시 15분부터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고 7시 35분경 관제실과 수색에 참여한 구조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전이 들리게 됩니다. 당시 구조기의 조종사와 관제실에서는 몽클라 중위의 목소리로 판단했지만 5초 정도의 짧은 신호로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기에서는 당시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아 눈으로도 확인이 힘든 상황이었기에 관제실로 추가적인 구조기가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색 작업은 오후 10시까지 이루어졌고 더욱 심해지는 악천후로 인해 당일의 수색 작업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협력을 통해 슈피리어호의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F-89C 전투기에는 비상 탈출 장치 그리고 구명조끼는 물론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구명보트까지 적재되어 있음에도 전투기의 잔해나 탑승자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투기는 미확인 비행체와 조우한 뒤 공중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11월 28일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미 공군은 미확인 비행체와 함께 전투기가 사라져버렸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입장을 바꿔 미확인 비행체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서드베리로 향하는 캐나다 왕립공군 다코타 C-48 수송기라 밝히게 됩니다. 또한 전투기의 추락은 몽클라 중위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몽클라 중위는 평소 잦은 현기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행 중 현기증으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미 공군의 공식 입장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미 공군과 함께 사건 규명에 적극 협조하며 합동 수사까지 진행했던 캐나다 정부가 당일 슈피리어호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미 공군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미 공군이 이야기한 C-48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인 서드베리 공항은 1954년에 개장하게 되고 당시 1953년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미 정부는 미군의 관습대로 몽클라 중위의 유가족을 찾아가 사망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지만 유가족들은 미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유가족들에게 찾아온 이들이 몽클라 중위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 명은 몽클라 중위가 너무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다 현기증으로 인해 호수로 추락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전투기의 갑작스러운 고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로 잔해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미 공군의 공식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미 해병대 전투기 파일럿으로도 복무한 로널드 키오가 1955년 저서 비행 접시 음모와 우주에서 온 방문자를 통해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킨로스 공군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968년과 2006년 비행기의 잔해를 찾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모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었습니다. 갖은 추측들이 나오던 상황에 킨로스 공군 기지 사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당시 미 공군과 캐나다 정부의 사건 기록과 관련된 사람들의 성명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최초 탐지했던 더글라스 스튜어트 중위는 당시 슈피리어호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이동 중인 C-47 수송기라 생각했지만 기존의 항로보다 30km를 벗어나 있었기에 레이더에는 미식별 항공기로 표시되었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당시 지나간 비행기는 없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격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와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04년 당시 C-47 수송기를 운행하던 비행기 조종사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라클리프의 412 소대에서 복무 중이던 제랄드 포스버그로 그는 당시 요격의 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 공군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비행 경로를 이탈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1953년 서드베리 공항이 공사 중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비상 착륙 시설로는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찾아가 유가족
가족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 내용은 실제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출처가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캘류멧 기지를 사들여 관광 사업을 시작한 오픈스카이 프로젝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오직 진실만을 밝힌다며 해당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당시 레이더의 이상과 F-89C 전투기는 C-47 수송기에 접근하기 전 기계 결함 혹은 조작 실수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추측하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지 못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미 공군의 입장대로 킨로스 공군 기지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에 의해 전투기가 사라진 것일까요? 2024년 1월 19일 오전 4시 20분 캐나다 위니펙 관제실로 켈러거에서 토론토로 향하는 모닝스타 에어 익스프레스의 화물기 조종사로부터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교신을 받게 됩니다. Yeah, is there any active military airspace just like north of Winnipeg? No, nothing I'm aware of. You said north of Winnipeg? Yeah. No, not right now. Lots of active bright lights, information 3, and they look like they're at like 500 or something, just trying to figure it out. And you said around 50,000 feet, roughly. Is that correct? Yeah, it looks like it. I mean, it's hard to say, but yeah, it keeps being like 3 to 4 really bright lights, and they kind of were in like a triangle formation, and then it looks like the little dipper for a bit, and then they disappear, and then they come back. 당시 조종사의 말에 따르면 위니펙에서 북쪽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3개에서 4개의 불빛이 삼각편대를 유지하며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제실은 그 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군사 활동도 없고 그 빛이 무엇인지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 관제실에서는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주변에 비행 중인 항공기들에 그 불빛이 보이냐는 교신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조종사는 혹시 인공위성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온타리아주 해밀턴에서 위니펙으로 향하는 카고젯의 조종사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그러한 불빛을 보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며 그는 불빛 전체가 움직이고 삼각형과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며 비행 중인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유사한 목격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니펙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웨스트젯의 조종사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서너 번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플레어 에어라인의 조종사가 불빛이 보인다는 답신을 하게 됩니다. Yeah, it's quite bizarre. There's around 6 of them just randomly doing some formation flight at high altitude at 12 o'clock, flight 600. 이러한 내용의 교신은 최초 4시 20분경 모닝스타 에어 익스프레스 화물기 조종사에게 보고받은 이후 관제실의 근무자가 교대되고 오전 6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And Morningstar 7062, I missed your comment there. What were you saying about the lights? Definitely not satellites. Okay, thanks very much. I'm just talking to the controllers that I'm taking over from, and I guess we'll file it's called a service report. Okay, yeah, it's like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in like the 15 years of night flying that I've done. 당시 이상한 빛을 목격한 비행기는 모닝스타 에어 익스프레스, 플레어 에어라인, 그리고 2대의 에어 캐나다 항공편의 조종사를 포함해 총 4대의 비행기 조종사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1월 23일 캐나다 민영 방송사 CTV 뉴스에 보도되며 화제가 됩니다. 당일의 보고서는 캐나다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브 캐나다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캐나다 교통부에 제출되고 혹여나 적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비행체, 불법 밀수 활동으로 보이는 공중 및 지상의 물체를 확인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받은 캐나다 교통부는 CTV 뉴스의 보도대로 그 불빛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북미 항공우주방어 사령부, 공군, 교통부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후의 관련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UAP 연구과학연합의 이사 로버트 파월은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정확히 무엇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회의론자인 믹 웨스트 또한 그날의 조종사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잘못 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수평선 아래에 있을 때 스타링크 위성의 평평한 바닥이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반사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위성이 존재하기에 이는 물체가 원을 그리거나 삼각형으로 이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3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당시 조종사들의 위치와 시간을 입력하면 반사되는 불빛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파월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상은 순간적일 뿐 시간 단위로 지속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당시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만으로 파악해야 했기에 정확히 무엇이라 판단하기에는 힘들지만 일부에서는 수년을 날아온 베테랑 조종사들이 스타링크를 오인해 보고했다는 게 말이 될까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다수의 사람이 아마도 당시 조종사들은 인공위성을 잘못 본 것으로 생각할 무렵 얼마 뒤 추가적인 교신 내용이 공개됩니다. 2024년 1월 19일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캐나다 위니펙에서 약 1700km 떨어진 미국의 멤피스 항공 교통관제실에도 유사한 내용의 교신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Intermittently, and then they split to different directions, and then come back. Where are the lights located? We're north of Birmingham, facing west. We see multiple lights. Could it be the Starlink? Negative, I don't think so. Starlink doesn't flash. 3 of them in a triangle formation.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다수의 조종사가 본 불빛의 정체는 단지 인공위성에서 반사되는 불빛을 착각한 것일까요? 삼각편대를 이루며 움직이는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